푸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4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민족 유일당 운동을 주제로 사회주의 사상이 식민지 민족운동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고 국내외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의의와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간의 성격과 민족 유일당 운동의 그 성과물이라고 해야겠죠. 신간의 성격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3.1운동 이후에 청년과 지식인층 중심으로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결성되죠. 조선 공산당 제1차 조선 공산당 책임 비서를 했던 사람은 김재봉입니다. 박헌영이 아니고요. 박헌영은 국내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당시 이렇게 국제 공산당의 그 지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공산당 초대 비서를 했던 사람은 김재봉인데요. 이 김재봉을 선생님이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양반이 안동 사람입니다. 경북 사람이라는 거죠.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이 조선 공산당이 결성될 정도로 1920년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좀 활발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민족 자결주의, 자본주의 진영의 민족 자결주의에 기대서 우리는 3.1운동을 일으켰고 하지만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죠. 그런데 레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레닌은 민족 자결의 원칙이라는 걸 비슷하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국동인민대표회의 등을 열어가지고 전 세계 피압방 민중의 해방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해방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임시정부에 자금도 지원해주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사회주의가 유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진영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됐다. 민족운동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다. 그런데 일제가 1920년대에 또 어떤 행태를 보입니까? 분열적 문화 통치를 자행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일본과 타협해서 독립은 안 하더라도 일본 밑에서 좀 자치하면서 생활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자치론이 고개를 들게 되죠. 타협주의자들이 나옵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른바 자치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 자치론이라고 써봅시다. 그런가 하면 일제가 무슨 타협이냐? 라는 비타협 민족주의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비타협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집니다. 친일적, 타협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결국은 친일 운동으로 가버리는 거죠. 친일파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친일 경향이 아니고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민족의 운동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워나가자라는 두 세력이 연합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당시의 민족 유일당 운동과 흐름이 같아지는 거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신간회.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공산주의 국제연합 제3 인터내셔널이라고 불려지는 코민테른, 공산주의 국제연합이란 뜻입니다. 흔히 제3 인터내셔널이라고 불리죠. 이 코민테른이
민족주의자들과 협력을 중시한다라는 방침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런 코민테른의 지침을 받아서 중국에서도 자본주의 진영의 국민당과 사회주의 진영의 공산당이 합작하는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는 이제 그 순원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중국의 그 민족운동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순원이 국공합작을 통해서 외세를 몰아내고 군벌을 타도하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외에서도 독립운동 진영 간의 민족 유일당 운동이 대두되게 됩니다. 당연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해외, 국외에 있던 독립운동 진영이었겠죠. 그래서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한국 독립유일당 만들자라는 걸 독촉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도 빨리 유일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의 삼부 기억나시죠? 민정 플러스 군정 기구로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있었죠. 이 세 개를 합치자는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만주에서는 국민의회,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로 이렇게 좀 합쳐진다고 그랬죠.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합쳐진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의 분열적인 문화 통치 그러자 거기에 기대서 우리 자치해볼까라는 자치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일제는 그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친일파를 양성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일 성향의 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그들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으로 국내 민족운동 계열,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제는 또 1925년 치안유지법 만들어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조선물산장려회를 만들었던 그런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과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제한적으로 연합해서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런 제한적인 연합기구가 단결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927년에 신간회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갑자기 신간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26년에 조선민흥회라는 게 먼저 만들어져서 손을 잡아보고 우리 할 수 있겠다. 함께 해보자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6년 11월 달에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선언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죠. 비타의 민족주의자들과 손잡을 수 있겠다. 뭐 당시 사회주의 계열은 크게 두 개, 전진회라고 하는 것과 정우회 이 두 개 계열로 사회주의 계열도 갈라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우회는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주로 화요회 계열, 북풍회,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조선노동당, 무산자 동맹회 이런 4개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된 게 이런 단체들끼리 정치하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정우회. 그 외 세력들은 이제 전진회 등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정우회 계열의 단체들이 비타협 민족주의자들과 제휴할 수 있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 다음 그래서 드디어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됩니다.
B타협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최초로, 그때는 이제 일제가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줬으니까 합법적인 민족협동전선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장에는 이상재, 부회장에는 벽초 홍명희 선생이 선출되는 거죠. 이상재 선생은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홍명희 선생은 민족주의 계열이긴 합니다만, 홍명희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방 이후에 북쪽에 올라가서 북쪽에서 그 북한 내각에도 참여할 정도로 사회주의 성향을 좀 보이는 거죠. 좌우 합작이다, 민족 협동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간에는 강령을 채택하는데요. 그 강령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 민족이 정치 경제적으로 각성해서 뭐 약간 계몽운동적인 성격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단결하자. 민족 협동. 세 번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주의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일제와 친일하려고 하는 자치운동, 자치론자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죠.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신간에는 순회 강연을 통해서 민족의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고요. 다양한 사회운동을 지원합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등을 지원하죠. 특히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나자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서울에 본부를 두고 뭐 전국 각지, 만주, 그 다음에 일본까지도 지혜를 두었던 이 신간에는 뭐 이제 민족협동전선체로 일제시대 최대 민족운동 단체로 성장을 합니다. 무려 회원수가 4만 명에 이를 정도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는데 뭐 수재민 구호 활동도 하고요. 만주 동포 옹호운동, 이런 사회운동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죠. 근데 가장 이제 결정타가, 이제 신간회가 공격받게 되는 결정타가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학생들이 차별교육 당한다, 내 자식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 이런 걸 참지 못하죠. 근데 차별교육에 희생되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처벌 과정에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을 차별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고 이게 더 커지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퍼져가는 거죠. 이 퍼져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신간회. 신간회는 조사단을 파견해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실을 알게 되고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대규모의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합니다. 일제가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확대돼 가려고 하는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그것을 더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려고 하는 신간회의 활동을 그대로 둘 리가 없겠죠. 일제가 심하게 탄압합니다. 당시 신간회 지도자는 신간회 회장이 허헌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약간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이런 허헌을 체포해버립니다. 그러자 신간회에서 다음 지도자로 나선 분은 온건한 김병로 선생이죠. 이 김병로 선생 같은 경우에는 좀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좀 급진적이고 강경한 투쟁을 펼쳤던 허헌 집행부와 달리 온건한 정책을 펼치는데, 특히나 지도부가 대거 딸려가게 되고 일제에게 체포되고 탄압을 받게 되자 어떻게든 그들을 풀어내야 되겠고 신간의 자체가
깨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과 친분 관계가 있는 과거 함께 활동하기도 했던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과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잡혀간 사람들을 꺼내려면 일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일제가 허락을 해줘야 되고 그 일제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온건파 집행부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좀 연계해서 체포돼 있던 집행부들을 꺼내거나 신간을 좀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들과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타협하고 있는 거니까요. 일제와 타협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때마침 공산주의 국제연합 코민테른에서도 노선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2월 태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1928년에 발표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것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타협적인 노선들 이런 것들이 나오자 온건파 집행부가 등장하자 이 12월 태제가 강하게 작동이 되는 거죠. 12월 태제의 내용은 노동자 농민 단체 안에서 부지런히 공작하고 민족주의 진영과 기회주의 진영의 우유부단함을 폭로해라. 그들과는 선을 끄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도 국민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장개석이 공산주의자들 국민당 내 그 국공합작으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이 합쳤는데 국민당 내에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손을 잡는 좌우가 손을 잡는 모습들이 좀 깨져나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이 신간에 대해서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노선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931년 5월 결국 신간회를 해소하자. 해소는 해체하고 좀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뭐 발전적인 의미의 해체다. 단순한 해체가 아니라 발전적인 다른 운동으로 좀 바뀌는 거다라는 거지. 그냥 저는 말장난 같아요. 해체된 거죠.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 진영을 좀 비판하면서 신간의 해소안을 제출했고 그게 통과가 돼서 결국 신간회는 안타깝게도 31년에 해체되고 맙니다. 굉장히 짧아서 선생님이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다른 설명이 많아졌네요. 굉장히 18분이나 가버렸네. 여기까지. 불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4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